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 통해서 한번 저희 여론조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 개요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올라온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1월 5주입니다. 27, 28, 29 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인데요. 자, PDF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긍정률은 1%포인트 조정이 돼서 60입니다. 근데 이제 60, 58, 61, 60으로 해서 이렇게 네 번의 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한 6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은 편은 아니죠. 견고한 보합세다라고 평가도 될까요? 완전 횡보를 하고 있고요. 완전 보합세죠. 이게 근데 저 취임 초기 60 한 5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지금은 한 5% 포인트 낮은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될 텐데요. 한 9개월 지났나요? 취임 9개월 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긍정률만을 봤을 땐. 또 부정률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36, 33, 32, 30, 29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7% 포인트 전 고점, 부정률 전 고점이 36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부정률 36에서 지금 묘하게 연말 그리고 연초를 지나면서 7% 포인트 하락했으니까 5.1을 넘어서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긍정률은 이렇게 등락을 거듭 미세하게 등락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률은 미세하게 빠져서 결국에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크게 지금 딱히 이게 대통령 탓이야라고 하는 확 떠오르는 이슈가 없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올라갈 텐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교에서는 되게 좋았고요. 나머지 이슈 중에서 흔히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중에 이게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꼽을 만한 게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볼 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반가울 만한 수치네요. 부정률이 29까지 떨어졌다. 부정률이 추세도 계속 긍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갑겠네요. 반가울 일입니다. 긍정률도 지금 60을 찍었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죠. 이게 ARS에서는 좀 덜 나올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화 면접 조사가 대표성으로 훨씬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ARS는 지난주에 갤럽이 그 보수 진보 모두 다 5점 척도로 한번 분해를 해봐서 이제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한 27 중에서 한 6이 좀 매우 보수, 한 21은 한 중도 보수 뭐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 한 6 그리고 진보층도 한 4 정도가 매우 진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물론 이제 거기에 ARS 조사에도 이제 중도는 나와 있어요. 중도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ARS의 중도와 이 전화면접의 중도는 다른 중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ARS 중도는 그 뭐라 그럴까 지지하는 정당도 이미 선택한 중도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 ARS에서는 요게 대통령 긍정률이 좀 빠지는 듯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보다는 뭐랄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아주 일부 고관여되어 있는 그 양당 지지하시는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ARS를 좀 떼놓고 본다면 그러면 뭐 한국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라든지 또는 여러 그 언론사들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조금 더 대표성은 좋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성이 좋을 때 60%는 이거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RS가 완전 무용 지물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ARS 조사도 때로는 전화 면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슈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긍부정 한번 이유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평가하시는 분이 603분입니다. 이분 중에서 19%가 경제 민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건 재미있네요.
외교가 지금 10% 포인트 하락해서 17이 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외교 행보가 최근에 이벤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 포인트 하락해서 이슈가 지나갔을 뿐이다. 네,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17 여전히 17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능력이라는 부분 이게 뭡니까? 매력과 이제 능력으로 따졌을 때 외교 그리고 경제 민생 이거는 전부 다 능력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밑에 뭐 소통을 잘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뭐 유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매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력도 좋고, 근데 능력은 더 돋보인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이제 경제 민생이다. 요거는 또 이렇게 응답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경제 민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긍정 평가하는데, 나는 대통령 좋아하는데. 특별히 내가 짚을 건 없는데 경제 민생 내가 기대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경제 민생에서 구체적으로 봤더니 아니 뭐가 좋아졌어. 뭐 여기 밑에 보면 주가 상승이 5%로 좀 올라왔거든요. 이게 1%였다 3%였다 지금 5죠.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것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봤을 때 민생 정책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 이제 설 연휴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아주 큰 설 연휴가 이제 그 뭡니까 이 추석 연휴하고 같이 아주 큰 민생 국면인데 그 민생 국면에서 경제 민생의 이 5% 포인트 좋아졌다. 요거는 아마 설 민생 대책이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다가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이런 내용이 맞아요. 좀 있길래 저같이 이제 뭐 좀 중소기업에서도 뭐 바랄 게 있나라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 군병상련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민생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5% 포인트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뉴스는 그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평가 이후에서 21%가 지금 경제 민생 역시 고환율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21%는 287명 중에 21%, 여기 19%는 어찌 보면 한 2%포인트 격차 비슷하지만 603명 중에서 19%이기 때문에 그 명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응답자 그렇죠. 분들로만 따지면 여기가 훨씬 많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전제를 하고요. 깔고. 예.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고환율이 두 주 연속 지금 민생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평가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겠네요. 아니면 그 부정평가를 원래 했는데 예. 그 고환율이란 핑계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여튼 고환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요거를 갤럽이 요거를 끊어서 고환율이 몇 퍼센트인지 딱 나오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붙여놔서 요거는 좀 몇 퍼센트인지 고환율만 봐서 환율 이슈만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는 알기가 쉽지가 않네요. 뒤늦게 인사가 4%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인사 4% 이것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운 이슈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건 뒤늦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운을 그냥 임명하지.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난 부정평가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부터 지금 그 출신 지역 분들은 여튼간에 우리 지역 사람이 하여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해운 그 전 지명자는 사실은 PK분 아니겠습니까? PK는 뭐 예전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사람들 좀 써달라라는 우리가 목소리가. 남이가. 그렇죠. 민주당 정부한테도 그걸 요구를 합니다. 좀 써달라. 이거 뭐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보면 영남 사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번에 인사가 이제 지명 철회가 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4%로 이게 지난주 2%였습니다. 근데 4% 등장한 거는 재밌게 한번 봐야 될 문제이고요. 부동산은 항상 요거는 있었는데 지금 5%입니다. 부동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뒤에 좀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평가가 오늘 이슈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정당을 본 제가 이걸 보면서 정당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4, 그러니까 41, 43, 44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26, 24, 22로 빠지다가 25로 3%포인트 좋아졌습니다. 추세 전환이 됐네요. 예, 살짝 3%니까 둘 다 5점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요 국민의힘이 여기서 더 빠졌다면 10%대로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21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두 번 빠지고요. 한 번 살짝 숨고르 가고 더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22%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인하고 튀어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22면 23, 25 됐죠. 22에서 25 됐으면 한 27 정도까지 된다면 그러면은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상승이기 때문에 5점 이내 횡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제명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요거는 이제 고 이슈 그 한동훈 그 관련된 현안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랬을 때 반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22대가 한참 단식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단식 이슈가 끝나서 뭐 정리가 된 부분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동훈 이슈가 정리가 된 것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식 효과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표성이 좀 좋은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단식의 긍정 효과가 나타나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이거는 좀 묘해요. 왜 한동훈 그럴까? 제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긍정하는 쪽이 많은데 예. 단식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단식에 대해서 확 좋아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러면 단식까지 갔으면 아니 필리버스터도 뭐 24시간은 뭐 버티고 뭐 단식까지 갔는데도 지금은 고점이 26에서 더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이후에 지금 26이 한 갤럽 지표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최대예요. 최고 높은 그 지지도가 26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못 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뚫을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당들로만 보면 그 각 정당이 그 이슈 그러니까 현안들 최대 현안들이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그 논란들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돼서는 좀 뒤에 또 있는데요. 그런 게 등장했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뒤에서 보시고요. 그런데 44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간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응답 적극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로 그 현안의 찬반을 떠나서 이거는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예. 노이즈 마케팅은 확실히 되고 있다. 요거를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국혁신당은 그런데 2% 그리고 개혁신당도 2%입니다. 제3정당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2%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살짝 보시면은 화면에는 좀 안 보이실 텐데요. 보실 수 있나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은 지금 살짝 빠졌습니다. 무당층이 각각 무당층화됐던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나머지 현안 중에서는 요거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실까요? 뜨거운 감자죠. 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 40%입니다. 오차범위 밖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정도는. 예. 밖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좋지 않게 본다가 훨씬 더 우세하고 모르겠다 32입니다. 두텁게 잡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요 밑에 지지하는 정당별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48대 18% 포인트 격차입니다. 18% 포인트 격차. 네. 그럼 440명. 5,000명 넘어선 것 같은데요. 18% 포인트 격차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 당원들의 내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합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균치보다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반반입니다. 41대
42 완전히 오, 갈렸죠. 반대네요. 사실 예, 예. 합당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예. 오히려 반반이 나오고 있네요. 반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보면은 30%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적은 수 아닙니다. 그럼 48이니까 한 50 정도, 절반 그렇죠. 정도는 좋게 본다. 그런데 한 10분 중 3분 정도는 좋지 않게 본다. 요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35%가 좋지 않게 본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저거는 나중에 저희가 지방선거 때 무당층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예, 예. 대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중도이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중도이신 분들 아, 좋지 않게 본다가 40 나왔네. 아, 요거는 좀 의외네요. 중도 확장력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절대 예, 아니다. 예, 라고 왜냐면 보실 수가 12%나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고 약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약간 중도 보수까지 예, 예. 넓혀본다고 하면 좀 16%와 53%의 격차는 더 크네요. 예, 예, 예. 보수 쪽은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를 이렇게 한번 약간 보수, 매우 보수. 여기 떠 있네요. 또 진보도 약간 진보, 매우 진보인데 여기 보시면은 진보 성향이 강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우 진보인 분들은 지금 5.6%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은 좋게 본다가 55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진보인 분들은 20 한 1, 2%죠. 그분들이 15%가 떨어지네요. 예, 예, 40%로 좋게 본다. 요게 요 비율의 한 가운데쯤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분포한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40% 정도 예, 때. 평균적인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보수도 이제 약간 보수가 있는데 그 약간 보수인 분들도 55%는 부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요 이슈는 중도 확장력 내지 그 중도 보수로의 확장까지로 따진다면 뭐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어차피 뭐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그렇죠. 일은 없기 뭐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 예, 요 중도와 이렇게 이거죠. 약간 예. 보수인 분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중도 확장, 그렇습니다. 그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보다 중도 보수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 매우 진보적인 분들의 찬성과 반대 차이보다 더 많이 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절차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뭐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국민적인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집값, 부동산 정책. 이게 좀 약간 좀 요거를 한번 부동산 정책은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거는 한국갤럽이 주기적으로 이제 몇 가지 경제와 관련된 경제 관련돼서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긍정 부정을 놓고 항상 이 네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긍정에서 이제 부정을 뺐을 때 그게 파란색이면 긍정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점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스코어는 순지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내려와서 지금 마이너스 14입니다. 즉 그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26이 좋다, 40이 안 좋다예요. 이건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경제인가요? 부동산인 건가요? 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정부 당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안인데요. 이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뭐 힘을 써서 힘을 좀 집중을 해서 뭐 어떤 정책을 마련한달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갤럽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조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평가가 지금은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그 지난 7월 대비 1월이 무려 1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무려 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에도 좀 좋지는 않네요. 긍정평가가 뭐 12월 2일부터 4일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 미세하게 올랐는데요. 예. 근데 이게 좀 많이 좋아지진 않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9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32로 긍정이었다가 24로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8%가 빠졌고 맞습니다. 8% 부정이 포인트. 엄청 커졌네요. 엄청 커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만 보면 이런데요. 나머지 정책들은 다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외교가 60%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근데 부동산은 24예요, 긍정이. 근데 외교가 67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60% 후반대가 나왔어요. 그 정도의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졌죠. 근데 26%, 24%를 그렇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외교는 너무너무 잘한다가 많은 거예요. 67이면은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많죠. 역대로 외교를 67만큼 잘한 정부가 과연 있었는지 별로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죠. 그렇죠. 67%. 60 경제 좋았고 복지가 아주 좋았고요.
노동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꽤 좋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물론 인사는 살짝 좋아지긴 했는데 인사는 정부들이 이렇게 인사 잘한다라는 평가 받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인사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털어보면 뭐든지 나오고 청문회 하면은 사실 잘못한 거를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사 잘한다 평가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따로 떼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외교 잘한다, 경제 잘한다, 복지 잘한다. 노동인가요? 그것도 잘한다. 대북 정책도 잘한다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다 정확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12월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자, 이거는 제 느낌상은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부동산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잘한다가 6%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단 낫다. 근데 그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걸 생각하면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낫다는 건데 문제는 그때의 어떤 그림자가 아직도 드리워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참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군요. 나오죠. 예. 주르륵. 44였다 갑자기 뚝뚝뚝 떨어서 6%. 제 기억이 맞네. 6이죠. 마지막에 6. 못한다 79. 이때 정권이 바뀝니다. 근데 저렇게 정권이 사실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러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받은 윤석열 정부도 제가 올라가면서 본 포인트로 봤을 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좋았을 때가 30% 초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도 더 안 좋은 그렇죠. 퍼센트가 나왔네요. 저기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만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이너스 26. 뭐 마이너스 13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마이너스 25였다라고 생각하면 전 정부들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는 만족할 만한 석호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상 그렇게 눈에 띄게 효능감이 바로 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요게 긍정 평가 이유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21%. 부활이라기보다는 그 연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부활 21%, 집값 안정화 노력한다. 이걸로 긍정을 한다. 근데 그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18%가 집값 상승 억제 못한다. 좀 눌러달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내 집값을 왜 올려주지 않느냐라는 평가보다는 집값을 더 세게 눌러달라라는 요구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출 한도 제한 같은 경우 사실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게 해달라. 사게 해달라. 그렇죠. 그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시장 원리까지도 그리고 집을 사게 해달라. 올라가는 걸 전제로 요청을 하는 거라 반면에 그 부정평가 중에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집값 상승 억제 못하면 오히려 더 세게 해달라는 취지로 감안을 하면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제 집값을 잡는다면 저 퍼센트들은 긍정으로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뭡니까? 뭐 판교인가 그보다 크다 뭐 해서 6만 채 공급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있는데 무주택자가 지금 40%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조사도 있을까요? 혹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또 나온 게 있을까요? 지방선거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어디서 조사한 거냐면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조원 CNI가 1월 24, 25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800명 조사를 했고요. 서울특별시 거주자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조사입니다. 가상번호 ARS입니다.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정원호 오세훈이 50대 정원 요즘 크게 키우죠. 정원호 오세훈 50.5대 40.3 나왔어요. 오차범위 밖에서도 차이가 꽤 났네요. 이 정도면 5,000원을 넘어섰죠. 네. 넘어선 건데 보통 오차범위 5% 이 정도 된다고 보니까. 예. 이거는 이제 800명, 804명이니까 3.5죠. 그러면 3.5. 이제 그 뭡니까? 7을 넘어서야 되는데 7을 넘었으니까 이게 5,000원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괜히 정원호 구청장이 조금 더 최대한 늦게 사퇴를 하고 최대한 늦게 등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네요. 예. 지금 가만히 어떻게 보면 잠룡처럼 있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판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예, 이거는 이제 ARS 조사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셔야 될 거는 같은데요. 50.5 대 40.3, 10% 10.2% 포인트 격차가 났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지선 프레임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은 국정지원이 이번에 지방선거는 서울 시민들로만 봤을 때는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8.5,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0.3. 요런 숫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48.5 대 40.3이니까 8.2% 포인트 격차입니다. 요게 계속 유지가 돼 버리면 그러면은 전체 판도 자체가 그렇죠. 격전지에서 야당이 좀 쉽지가 않죠. 요 조사 있잖아요. 요 조사가 요게 국민의힘 지지도가 33.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8.2거든요. 요것과 함께 읽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많이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으로 조금 더 가는 거는 있습니다. 33대에서 40대로 갔으니까 한 7%포인트 야당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격차는 있더라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장이 한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적합도 나오죠. 민주당 정원호 결선 진출 시 상대 후보로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박주민 23.7, 서영교 12.4, 전현희 7.8, 박홍근 6.4, 김영배 5.8. 보통 이게 그러면 결선 들어간다고 하면 4명이라고 하면 지금 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뭐 4강일까 하는 그런 정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봤고요. 오세훈 쪽에서는 잠깐만요. 왜 이거 오세훈은 없네. 이게 없죠. 크게 관심이 없나 봅니다. 이거 한꺼번에 물어본 거는 있는데, 네. 예, 정원호, 오세훈 뭐 다 물어본 거는 있네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뭐 양강 대결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김봉신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박정호 기자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도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패널 정구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